안녕하세요. 고등부 국어 강사 백문입니다. 지금 저는요, 1시간 클리닉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이렇게 따로 찍게 되었어요. 원래 이 커리큘럼은 3시간짜리 수업으로 구상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지문의 수만 줄이면 되는 거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수업을 어떻게 할 거고 주안점은 뭐고 커리큘럼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지만 초면이니까 제 소개부터 간략히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초면이 아닌가요 혹시? 저는 다시 한번 백문이고요. 사실 올해 초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좀 많이 마음에 안 들어서 최근에 수업하던 영상을 우선 캡처를 해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저기 대치동이니까 휘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에 국어교육과에 정시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쉽게도 한 번에 입학을 하진 못했고요. 수능을 여러 번, 그러니까 3번 봐서 삼수를 해서 국어교육과에 정시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 예정이라고 쓴 건요. 사실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쳤고 내년 2월에 졸업식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가 되겠네요. 이 사이에 누락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과외를 굉장히 학부생 때 많이 한 케이스예요. 그룹 과외까지 포함하면 학생 수로만 한 70에서 80명 정도 학생을 과외로 만난 것 같습니다. 원래 국어교육과라는 사범대에 입학을 했다는 건 교사의 꿈을 꾸고 들어온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과외를 많이 하면서 멘탈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조금은 사교육 쪽에 침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대성마이맥 스타 강사 코리아 결선에 진출하게 됐어요. 사실 1등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한 이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분필을 잡아본 적도 없는 그냥 일개 대학생, 과외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래도 경력이 꽤 많은 강사들도 도전을 하는 몇백 명 중에 그렇게 강사 몇백 명 중에 한 최종 7, 8인까지 진출을 했다는 게 저는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내가 강사로서 포텐이 충분하구나 그때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학군지는 아니지만 광진관에서 고등부 전임 강사로 1년 동안 일을 해보게 되었는데 역시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학생 모집도 잘 되고 한 달 차에 좀 잘 돼가지고 원래는 3개월 인턴 계약을 했었으나 한 달 차부터 전임으로 전환을 정식 계약을 해서 1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졸업과 동시에 학군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S&T 고등부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만 할게요. 수업 프로세스 주안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티칭과 코칭을 결합한 융합형 클리닉을 할 생각이에요. 티칭은 말 그대로 강의형을 말하는 거고요. 코칭은 쉽게 생각해서 과외처럼 학생들의 성향이나 어떤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 오류 등을 보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특강이니까 뭐 장기 커리큘럼이 아니고 특강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임팩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외 기반으로 전략을 구성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고자 융합형 수업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과정은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아마 1시간이니까 그 클리닉 시간이 전반부 30분, 후반부 30분으로 우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요. 오자마자 학생들은 한 지문 읽기부터 할 거예요. 문제부터 풀 거고 좀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죠. 아니 강의,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설명을 듣기 전에 문제부터 풀고 읽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조금 뒤에 첨언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 들어주세요. 학생들은 오자마자 제가 제시하는 고3 평가원 기출 지문을 읽고 풀기부터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인상을 남겨야 돼요. 별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려웠어요. 이 부분 조금 거슬렸어요. 이 어휘를 모르겠어요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시간을 재고 처음 보는 글을 풀 때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인상을 남깁니다. 그 후에 그 글과 관련한 강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3시간짜리 수업이니까 이 커리큘럼은 강의 시간을 3, 40분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클리닉이라고 할 때 이 강의 시간은 매우 줄어들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다. 관련 내용을 쏙쏙 뽑아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같은 글에 대해서 2차 독해를 합니다. 그럼 역시 왜 같은 글을 2번 읽어야 되는지라는 의구심이 또 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또 첨언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2번째 읽는 거니까 틀린 게 있으면 고쳐보고요. 모든 선지를 분석합니다. 이 선지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사실 국어 문제라는 게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지문을 읽을 때 하는 어떤 독해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요.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풀지 접근하는 접근적 사고도 있어야 되고요. 선지를 처음 만났을 때 워딩 처리는 이렇게 되었네. 선지는 여기서 끊기네. 와 같은 선지 분석적 사고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사고들이 순차적으로 결합을 해서 답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그냥 3번에 조금 수상한데 4번은 좀 더 수상한데 4번 골라야지. 이런 방식으로 사고 과정을 많이 생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읽을 정도면 그리고 제가 도와줄 테니 모든 선지에서 사고 과정을 한번 점검해 봐라. 어떤 사고를 거쳐서 맞는 선지고 틀린 선지인지를 판단해 봐라. 라는 식으로 모든 선지 분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조도 작성을 합니다. 준 전문가들이시니까 구조도가 뭔지는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자면요. 구조도는 결국 글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요약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평가원의 출제 원리에 기반을 합니다. 문학이랑 다르게요. 비문학은 평가원 구성원들이 직접 출제 기간에까지 작성한 글입니다. 글을 직접 썼다는 거죠. 그럼 여러 명이 회의를 거쳐서 글을 써 나갈 테니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겠죠. 바로 개요를 짜는 거예요.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순서로 어떤 구성으로 글을 쓸지. 우리는 그렇게 글을 쓰는 의도, 개요만 파악하면요. 글을 읽는 건 당연히 쉽고요.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 쉬워져요. 첫 번째로 정보를 꺼내 쓰는 것도 편하고요. 두 번째로 글을 쓴 사람과 머리를 같이 하면, 생각을 같이 하면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도 더 쉽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라는 건 결국 글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개요, 의도대로 글을 썼겠네를 추측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완성된 구조도는 이 글의 본래 개요와 같아야 해요. 근데 아마 학생들이 경험이 부족하면요. 이 구조도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단순 요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이 낮은, 질이 높지 않은, 양질이 아닌 구조도를 보면서 코칭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사실 1시간이기 때문에 문학은 생략할 생각이에요. 학생들이 이 본래 이 글은 어떤 개요를 바탕으로 썼겠다를 추측하는 구조도를 보고 저는 오류가 있으면 코칭도 하고요. 피드백을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구조도와 같아질 때까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사실 근데 아직도 구조도가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문장을 하나씩 쌓아가는 구조도 완성 과정을 좀 이따 교재편에서 실물로 조금은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가지셨던 의문, 아니 왜 오자마자 문제를 풀고 읽어야 되나요? 뭘 설명을 안 듣고 왜 똑같은 글을 2번 읽어야 되나요에 대해서 답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문학은 산문이에요. 산문. 긴 글이잖아요. 긴 글일수록 시간을 재고 빨리 풀 때랑 이렇게 시간을 오래 두고 강의를 듣고 정말 천천히 이상적으로 읽었을 때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목표는 수능에서 처음 보는 비문학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이 자기가 시간 재고 빨리 처음 보는 글을 풀 때와 진짜 천천히 제대로 읽었을 때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 만약에 강의를 듣고 천천히 읽고 푼다면 이것 후 작업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자마자 시간 재고 10분 정도 실전처럼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상적인 독해, 제 강의를 듣고 나서의 독해의 차이가 크다면 좁히도록 지도를 해야겠죠. 두 번째 주안점은요. 독해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론편에 아예 문제를 안 넣어놓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단기 특강을 하는데 단기 클리닉을 하는데 문제가 아예 빠지면 또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를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독해만 잘하면 문제도 잘 풀리고요. 글의 내용도 기억도 잘 나고요. 사실 출제자와 보는 시선이 같아지기 때문에 문제의 의도마저 파악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독해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글의 구조 파악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를 그리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구조도를 작성하면서 읽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이 구조 독해로 나아가기 전에 학생들의 성적대에 따라 한 문장 처리나 두 문장 이어붙이기가 가끔은 결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론편에도 담겨 있고 끌어올 테니 결국에는 우린 미시 독해를 통해서 거시 독해로 나아가자라는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뒤에 교재편에서 실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커리큘럼 구성할 때 가장 신경 쓴 점은 소재가 아니라 글의 구조, 구성 방식별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거였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나는 경제가 너무 어렵더라. 법률이 어렵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소재 내에서도 같은 구조가 겹칠 수 있고요. 같은 소재 내에서도 다양한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일 유계감 비교라는 건 정말 소재를 막론하고 많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한 2가지 대상, 3가지 대상 비교하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소재별로만 접근을 한다면 포괄적이지가 못하겠죠. 혹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따라서 제 커리큘럼은 매 주간
글의 구조에 따라 기출들을 넣어놓고 분류를 했고요. 그 기출들은 최대한 5개년 안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커리큘럼상은 어쨌든 2개 혹은 3개가 보이겠지만 1시간 클리닉에서는 한 지문만 딱 다루는 걸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선별을 하는 거죠. 한 지문씩. 그렇고 7주차, 9주차에는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이 경제랑 법률을 너무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동인을 조금은 완화시켜 주고자 경제와 법률이라는 소재별로 커리큘럼을 한 주씩 구성을 했는데요. 결국 이것도 그 소재 안에서 구조를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7주차와 9주차에는 어쨌든 소재별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기도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차피 변할 예정이라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쌓아가는 건 제 지향점인데 리빌딩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는 방식, 구조도를 완성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빨간 점들은 뭐냐면요. 이 문장의 처음 딱 학생이 읽었을 때 어디에 넣을까를 고민하는 위치 후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다는 건 이 문장은 이 효력 요건이 없는 무효인 상태의 하위 정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어려운 점은 글을 그렇게 순서대로 서술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보기 힘들게. 법률 효과엔 2개가 있어요. 성립을 했을 때는 유효도 있고 무효도 있어요 라고 쉽게 서술을 해주면 괜찮은데 일부러 문장 순서를 바꿔 놓는다던가 문단 순서를 이상하게 구성해서 이 얘기부터 하고 점점 중요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 정보와 전에 내가 읽었던 정보의 관계를 고민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겠지만요. 이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수능까지. 그러면 안정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똑같아요. 그 구조를 쌓는 과정인데 지금 문장에 파란색 처리되어 있는 이런 게 뭐냐면 미시 독해입니다. 일단 한 문장의 역할, 뭐 사실 2문장을 이어붙이는 거네요. 이거는 2문장부터 잘 이어붙여야 이런 거시 독해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편에서는 충분히 미시 독해도 다룰 예정이고요. 클리닉이니까 사실 강의보다는 어쨌든 문장력이 만약에 떨어지는 혹은 미시 독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따로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냐면 모든 문장에 대해서 강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학생들과 공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결국 비문학이란 건 문장이 3, 40개가 있다고 할 때 길어지면 지문이 그 3, 40개의 좋은 생각들이 모여서 한 가지 글을 잘 푸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문장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공유할 거고 그럼 학생들은 자기가 문장마다 하는 생각과 제가 하는 생각을 비교하는 작업을 스스로 복습할 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표는요. 제가 구조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소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칸을 다 마련을 했고요. 밑에 있는 게 메모장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보는 글을 시간을 재고 빨리 풀었을 때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를 꼭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상적인 독해를 했을 때와의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페이지겠네요. 자신이 그리는 구조도와 선생님이 칠판에 수업하면서 혹은 클리닉 때 나눠주는 그 구조도를 비교하게 하는 작업이고요. 한눈에 둘의 차이가 보일 거고 제 강의를 듣는다면 이 둘 구조도의 차이는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의 오류나 결함이 있었기에 달라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초반부에는 제가 당연히 알려주겠지만요. 나중에 후반부에는 분명 학생들이 둘 간의 차이만 보고도 지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문제도요. 결국에는 한 페이지에 다 볼 수 있게 제가 이 간격을 많이 좁혀놨지만 한 문제를 허투루 날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고 과정입니다. 어떤 생각들의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 선지를 판단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설편은 예시라고 해놓은 이유가요.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 당장 나눠줄 지문은 아닌 게 그냥 올해 수능에 대한 해설편을 일단 작성을 한 거예요. 어제. 한 지문당 한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인 게 지문을 한 10개 다룬다고 하면 그럼 200페이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150페이지. 하지만 해설편은 두꺼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해설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물론 이것부터 주면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거나 중요한 지문에 대해서 학습이 일어난 후에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완성된 구조도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 미시 독해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러한 미시 독해, 문장 독해를 잘 해서 이러한 양질의 구조도를 얻을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 볼 때는 뭔가 별거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이쁘게 표로 정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구조도는요. 보이는 대로 요약한 게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정보를 갖다 붙여서 완성된 양질의 구조도입니다. 학생들의 구조도랑 분명 차이가 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구조도의 차이는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문학은 일단 플러스 알파 문학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믿고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제 목표는요. 단기간에 좋은 임팩트를 주는 것도 있고요. 우선 학생들이 제 수업 클리닉이 끝나고 나서도 국어 비문학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확실히 습관까지 잡아놓는 걸 목표로 열심히 클리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